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수요일 선상TV 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 집회 때문에 출장을 내려와 있어 오늘 방송을 녹화로 보내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책 나의 청와대 일기를 소개하며 쓴 서평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시비가 확전되고 있습니다. 내용 인적 문재인이 임기 당시 청와대를 두고 단 한 건의 부정비리도 없었다고 밝힌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여야 시비를 넘어 이제는 여당과 저자 윤재관과의 시비로 확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별짓들을 다 해요. 좀 더 정확한 워딩을 살펴보자면 단 한 건도 건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문재인의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좋습니다. 진실은 뒤에 가서 제가 다 까디배 보기로 하고요. 먼저 문재인의 서평에 대한 국민의힘 반격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이 그저께 31일 논평을 통해서 문재인은 퇴임한 지금까지 민주당과 함께 가짜뉴스 공동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외압 의혹,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거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문재인이 지금이라도 내 편향이 아닌 국민 전체를 내 진영이 아닌 국가 전체를 생각하며 부정부패로 나라의 길을 걷고 있는 민주당의 쓴소리를 하는 진정한 국가 원로로 남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명색이 문재인이가 우리는 뭐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나름 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웠다고 생각한다면 좌파 진영에 매몰된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편을 가르는 사람이 문재인 아닙니까? 국민 편을 가르고 정당의 편을 또 가르고 네 편 내 편 또 가르고 좌우 가르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지금 뭐 부정부패가 없니 뭐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당장 지금 민주당에 사법리스크 돈봉투 돌린 거 여기에 대해서 한때 민주당에 우두머리를 했던 이런 죄가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을 향해서 다시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런 쓴소리를 해야 될 판인데 엉뚱한 책을 하나 보고 아이고 서평이라고 내놓은 요 뒤에 제가 까드립니다. 국민의힘 최인철 부대변인도 문재인 서평을 두고 책방 주인의 앞뒤 안 맞는 망언이라면서 해임 후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문재인이 또 자가당착에 빠져서 가짜뉴스를 생성 중이라며 강력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 부대변인은 또 하루가 멀다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등 비리들이 속속 터지고 있다면서 4대강보 해체, 부당개입, 전방위적인 통계조작, 월북몰이 및 강제북송,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문정부 의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팬덤 지청이 성지순례하듯이 책방으로 몰려들어 팬 미팅장이 되어버리니 마치 정치인이라도 된 듯 하다면서 현실 정치와 일체 연관을 가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어기는 것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이러한 비판에 극기와 책의 저자인 윤재관이 직접 반격에 나섰던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반격을 했죠. 윤재관은 문재인의 나의 청와대 일기 서평에서 이 한 줄이 꽤나 불편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 대변인이 나서 구구절절 논평을 쓴 걸 보니 남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했던 옛말이 떠올라 실수를 금치 못하겠다 공격했습니다. 윤재관 씨, 이런 얘기는 이재명한테 해야지. 응?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 윤재관은 또 과거 자신들의 정권에서 자행된 측근과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가 다시 해자될까 두려운 모양이라면서,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 등과 비교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관 씨, 과거 자신들의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보시오,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친인척 비리 한두 건이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아들 비리, 형님 비리, 마누라 비리 다 터졌잖아. 근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과거 자신들의 정권에 자행된 측근과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가 다시 해될까 두려운 모양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안 돌아갔던 거야.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담 형태로 계속 떠벌리고 있는데 그걸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윤재관, 당신 책임져야 될 거야. 윤재관은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잘 알겠지만 대통령 측근의 금품 비리란 이런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인사로 6억 뇌물을 수수한 최신용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원전 뇌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영준 전 기식경제부 차관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뭔가를 내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이명박 정권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내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박근혜 정부 인사로 특갈비 1억 수수료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특가법상 뇌물수 국고손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등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윤 전 비서관은 또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이란 이런 것이라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논란,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언급했습니다. 윤재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특수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나 정부 고위 인사 등의 부정한 금품을 받고 국정을 농단하거나 부당한 특혜나 특권을 주는 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임져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정권을 농단한 거, 부당한 특혜, 특권 안 좋지만 무능한 정권이 돼서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 분명히 지시라고. 윤재관은 이 밖에도 지금 대통령실에는 이미 부정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핵심 요직에 있다면서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을 개장한 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범법자인 안보실 고위관계자를 득달같이 사면하더니 그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맡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김관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 윤재관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군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이분을 말아 넣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USB를 북한에 넘긴 문재인,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설모의 보좌관, 윤미향의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군사기밀을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또 문재인 정권 태동에 1등 공신이었던 국민의 민주노총, 정교조 이런 거 할 것 없이 곳곳에 처박힌 간첩들, 이걸 보고도 남을 탓할 시간이 있습니까? 에? 그리고 윤재관이가 이 삼복더위에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조차 마음 놓고 켜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단함이 보이지 않느냐고 꼬집은 겁니다. 이야, 윤재관도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밤을 치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책을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당과 윤재관을 위해서 하나씩 따져드리겠습니다.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민주당과 윤재관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 한 건도 건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비리들로 인한 후폭풍이 지금 대한민국을 거들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수백 가지라 다 까말려 드릴 수는 없고 윤재관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올라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 그때 벌어진 것들 중에 나라를 말아 쳐드시는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제가 까드리겠습니다. 먼저 30가지로 초록된 문재인 정권의 비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3번 드루킹 매크로 대선 여론조작부터 검찰총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하는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쭉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도 저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마치 저거 손에 돈 안 묻혔다고 해서 정권에서 일어난 숱한 이런 비리들을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해? 국가 채무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윤재관, 민주당 똑바로 들으시오. 첫째는 건품 비리나 부정 비리보다 더 무서운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잘못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법에 정치합니다. 5공하고 군에는 전두환 노태우 장군 등이 주축이 된 하나회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에는 지금도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법인권법연구회 군요직 독시간 하나회를 방불한다. 제가 오늘은 인권법연구회보다 우리법연구회 위주로 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법제처장 등 민변, 법조인, 코드, 사법부 우려 심화. 이야, 큰일 났어요. 좌파 법관 주도의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는 하나회가 그랬던 것처럼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법 감정을 벗어난 판결들로 우리법연구회 모임의 기대에는 부응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가슴에는 하나회보다 더 참혹한 아픔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난 2020년 7월에 있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재판. 이 재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정치인이 허위사실을 말할 권리를 숨쉴 권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최종 결과 7대5로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권순일과 김명수는 이재명 편을 들었고 김명수는 세계 역사에 빛날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와 노정희 그리고 하천대유 50억 클럽의 주인공 권순일까지 참전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이재명 측이 질 수 없는 시합을 했던 겁니다. 이걸 국민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로 빚어진 이재명의 폐악질. 한 발 더 나아가 사법리스크로 진화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을 조롱하면서 심지어는 국민과 헌법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임,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없습니까? 둘째는 드루킹 매크로 대선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이 사건은 이미 주범으로 지목된 문재인 정권의 실세 김경수가 형사처벌을 받아서 범죄로 인정이 됐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아니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나 다른 사건들은 내일부터 전국 법원 2주간 하계 휴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은 계속해서 아마 재판을 진행할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다 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아니 1월 4일까지 아마 재판들이 일정 부분 중단이 되지만 그래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는 재판을 계속하려 빨빨 좀 해서 결정 좀 내라고. 지금 너무 오래 걸렸어 이거. 셋째는 당정청에 경찰까지 동원해 지방선거 조작을 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 사건 역시 성철호, 황운하를 비롯한 무려 13명이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공소장 요약에 따르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캠프였고 임종석, 한병도를 비롯한 청와대 전 수석들이 검찰, 경찰, 기재부, KDI를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 성철호 당선을 도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아마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넷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 관련 2021년 9월 24일 서울고법 형사 6-1부는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 인사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김원경과 신미숙이 2심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지만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원경은 구속을 면치 못했지만 2022년 8월 15일 강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역시 범죄가 갑자기 지랄도 풍기네요.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 역시 중요한 범죄 행위임을 민주당이나 윤재관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탈원전 비리. 무려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야 될 향후 47조에 이 빚더미는 둘째치고 건실하던 한전을 완전히 적자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온갖 비리들이 구린내를 풍기면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태양광 비리, 먼저 본 놈이 장대이고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던 태양광 비리. 이것도 천문학적인 수치의 비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4대 강보 해체, 각종 보조금 불법 수령, 간첩단 사건, 이런 것들에게 온갖 비리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충격을 주고 있는데 문재인은 우리는 청와대에서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는 식의 금품 비리가 없다는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이 더운 여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재관은 이 삼복도에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조차 마음 놓고 켜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단함이 보이지 않느냐고 윤석열 정권을 꼬집었는데, 어이! 전기요금을 올려놓은 은영은 탈원전, 태양광 비리, 문재인 정권이야.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탈원전을 강행한 사람은 문재인인데 윤재관은 무슨 귀신 신할감 소리를 하는 겁니까? 서민들의 고단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아니라 문재인과 윤재관 그리고 민주당 아닙니까, 이 양반들아. 혓바닥은 꼬부라치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문재인 정권의 비리 30가지, 이걸 찬찬히 한번 검토해보고 책을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진짜 지랄도 풍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근대 역사 왜곡에 골병된 대한민국을 한번 진단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아니, 골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든지 아니면 망하기 십상이라는 진단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5일을 맞아도 동족산전에 6.25 전쟁은 남의 나라 일처럼 되어버렸고 7월 27일을 맞아도 정전 70주년인지 아는 국민들이 손에 꼽을 정도니 이 나라가 골병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겠죠.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직접 터지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 국민들의 행동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5월 31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서울 전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각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마 상당수 국민들은 이게 뭔가 했을 겁니다. 앞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 봅니다. 이미 북한에 대한 국민인식은 어딘가 모르게 나사가 풀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이 보는 한국의 현실은 위험 수준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레이건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캐스퍼 와인버그는 그에 져서 더 넥스트 워에서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경찰로 위장한 북한군이 촛불 세력들에게 사격을 함으로써 내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도 많이 얘기를 했어. 그리고 30년 후 이번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오가 지난 4월경 서울에 와서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이 상태로 가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지난 7월 22일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조도 없이 수일 내에 미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이런 불안불안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세력은 현재로서는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강화문 세력뿐입니다. 지금까지 수개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자유마을대회 및 국민대회 현장에서 또 방송에서 강연에서 심지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국민 계몽 차원에서 배포를 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 기성 언론들은 남의 나라 일처럼 터부시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듣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장난감으로 보고 있고 전쟁 공포는 스릴러 영화점으로 생각하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정부, 국회, 정치인들, 언론, 사회 지도층. 큰일 났습니다. 심지어 좌파, 주사파, 종북 좌파들은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도 모자라서 미군 철거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 기억하실 겁니다. 좌파족 개딸들 2만 5천 명이 인간 띠기를 통해서 18km 평택 미군 기지를 둘러싸겠다고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막상 당일날 모여든 수십만 태극기 세력들에 짓눌려서 겨우 60명이 한쪽 기퉁에 모여 무당국 같은 것을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다가 허지버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못 본 분이 계셔서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촬영한 거예요. 우파 국민들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평택이 생기고 가장 많은 이는 10만 명이 넘는 우파 국민들이 한 곳에 모여서 미군은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신 미군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반면 인간 띠끼를 한다면서 2만 5천 명이라고 구라를 친 사기를 친 좌파 개딸족들은 겨우 5, 60명이 와서 우리 무대 옆에다가 나무에 빨간 천을 징징 감아놓고 20, 30명이 그 안에서 깽가리치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쪽팔린지 허지부지 사라졌던 겁니다. 어떻게 이날에 미군 기지를 에워싸려고 하는지
이 자들이 북한 지령에 노란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날이 남한은 정전협정 70주년, 북한은 전성절로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의 연장선상이었던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좌파들은 안 죽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이 남한 간첩들은 봐준답니까? 만에 하나 전쟁이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정리당할 사람들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 주사파, 종북 좌파들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 월남이 비슷한 시기 공산화가 된 캄보디아가 그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역시 이런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공산 세력의 점령을 당해서 공산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수백 수천만의 국민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방정식처럼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와인버거, 폼페이오, 마크 밀리의 경고가 현실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경고 중에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는 지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 김정은이가 못을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밤마다 폭언과 담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만약에 꼴통이 헷가닥 가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작살낸 한미동맹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튼튼한 동맹관계로 바꾸어 놓아서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편한 몰랑과 같으면 미국은 분명히 손을 뗄 것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도 1970년대 미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6.25, 7.27 이런 날을 지나서 앞으로 13일 뒤면 8.15가 다가옵니다. 8.15를 앞두고 좌파들이 또다시 황당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다시 미친 짓거리를 할 것입니다. 이걸 우려한 듯 이동복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금년은 해방 78주년이 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우 금년 8월 15일은 해방 78주년이자 건국도는 독립 75주년이고 동시에 전체 한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차원에서 강복 75주년을 기념한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종찬 신임 강북회장이 문재인과 같은 생각인지 느닷없이 1919년 건국주장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종북 행각의 5년 임기의 대부분을 소모했던 문재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1919년 건국일은 문재인이 2019년 건국 100주년 만들기의 형태로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로 강북회장에 발탁된 이종찬이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니까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집단으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강북회장 이종찬이 문제의 1919년 건국 주장을 이번 8.15의 하두로 삼는다면 이 나라는 또 한 번 시끄러워질 겁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빠른 시일 내 대통령실로 이종찬을 불러서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임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종찬의 발언은 역사 왜곡이기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진보를 내세운 좌파 세력들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짓거리에 어떻게 강북회장이라는 사람이 성취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나라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할 겁니다. 제가 자꾸만 망한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바로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는데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1614만 명. 지난 대선에서 미군 철수를 부르짖던 이재명을 찍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국민들이야 콩인지 된장인지 건대 역사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도 모른 채 좌파 진영에 그냥 휩쓸려 들어갔다고 보지만 우파에서조차도 좌파들의 역사의 옥에 쏙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문재인은 정권 말기까지도 대북 제재 완화를 외치고 종전선언을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또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은 김대중 노무현의 거짓말을 뻔히 알고도 국민들을 속일 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했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미국 가서는 미 의원들을 상대로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고 로비까지 했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저는 문재인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한 반국가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사람이 종전선언을 구걸한다는 것, 그것도 한미동맹에 미국에 가서 구걸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깨트린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문재인은 집권 5년 동안 헌법에 녹아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박살을 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외치고 말하는 종전선언이 뭡니까?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미국 가서 구걸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유엔사 해체, 결국은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유엔사 해체가 아니라고 말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종전선언 외치고 구걸할 때는 왜 종전선언을 구걸하고 왔는지,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유엔사 해체가 아닌 종전선언이 있다면 저에게 갖고 오십시오.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전쟁 없는 평안이 아무리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는 개소리는 이제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어 전술에 속을 국민 이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초치지 말고 차라리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싶다고 국민에게 호소를 하십시오. 김정은이 핵을 없애고 평화통일을 할 생각이 단 1%도 없는데 남한의 종북 좌파 주사파들만 맹종을 하고 있으니 이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처단 선언은 그냥 내뱉은 말이 아닐 겁니다. 문재인이 근래 조각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다시 헌법의 제자리로 돌려놓고 국가 정상의 새로운 깃털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 처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사파, 종북좌파, 간첩만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선진국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나라와 역사를 거꾸로만 돌리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속 시끄러운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도 알 바 없다. 무조건 반대는 멈추어야 합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민주당도 반국가 세력 처단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민주당도 간첩과 초록이 동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난 2021년 이후 재판에 넘어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6건의 1심 공판이 2년이 넘게 진행 중이거나 공판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수사 절차를 문제 삼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총 6건의 간첩 사건에 참여한 변호인은 40여 명인데 이 중에 30여 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소속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진행을 받고 지하 조직을 꾸린 혐의 등으로 2021년 9월 기소가 된 충북 동지의 사건을 비롯한 다른 간첩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민주당 사람들도 관심을 한번 가지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청주 간첩산 사건, 제주 간첩산, 간첩산 사건이 이쪽 저쪽에서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민노총 안에도 간첩, 여기도 간첩, 저기도 간첩.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간첩이 버글버글한 나라. 1975년 월남 패망과 어떻게 이리도 닮았습니까? 간첩이 좋으면 북한에 가서 편히 살지 왜 남한서 쥐새끼처럼 군사정보를 빼내서 북한으로 보내는 노예의 삶을 사는 겁니까? 차라리 좌파들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를 북한으로 보내달라, 우리를 북한에 보내달라 하십시오. 왜 당신들이 말하는 북한에 같은 저는 천국을 두고 자유 대한민국 여기서 개고생을 합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제발 북으로. 자, 마지막으로 좀 딱딱한 것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고 합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밥솥에 빗대어서 풍자한 신형 유머 시리즈, 문재인까지 연결되는 시리즈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도움을 받아 큰 가마솥을 장만했다. 그러나 정작 밥 지을 쌀이 없어서 김일성한테 쌀을 달라고 하자 면상에 밥풀 묻은 주걱으로 맞았다. 윤보선 대통령, 땔감만 준비하고 집안싸움 하다가 박정희에게 쫓겨났다. 박정희 대통령,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밥을 지었지만 정작 본인은 밥맛도 못 본 채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다. 최규하 대통령, 누가 보나 안 보나 몰래 솥뚜껑을 열려다가 손만 대었다. 전두환 대통령, 솥뚜껑을 열고 일가와 부하들과 함께 밥을 맛있게 먹어 치웠다. 노태우 대통령, 누룽지만 붙어있는 솥에 물을 붓고 숭늉을 끓여 먹었다. 김영삼 대통령, 남은 게 있을까 솥바닥을 빡빡 긁다가 구멍을 내버리고는 그대로 고물상에 팔아 넘겨버렸다. 김대중, 빚을 내어 전기밥솥을 사왔다. 노무현, 110V 전기밥솥을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밥솥을 홀랑 태워버리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고 불평을 해댔다. 이명박 대통령, 다시 전기밥솥을 사왔으나 콘센트를 꽂지 않고 장작으로 불을 떼면서 밥을 했다. 그런데 밥이 익기 전에 밥솥을 열어 밥이 서리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를 받들어 밥솥을 다시 사왔지만 정작 그녀는 밥 짓는 법을 몰랐다. 최순실은 식모에게 밥솥을 통째로 맡겨버렸다가 밥솥이 또 고장나버렸다. 문재인, 쌀값이 너무 올라서 밥 짓는 것을 포기했다. 아는 친구에게 새로운 밥솥을 받았지만 저질이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임자들이 지어놓은 밥을 공짜로 열심히 퍼주고는 자랑질만 해댔다. 윤석열 대통령, 고장난 전기밥솥을 고치려고 직접 분해하다가 감전이 되어 지금 손을 다친 상태다. 하하하하. 앞으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전기밥솥의 이 코믹한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영원히 국민 속에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